예, 윤석 의원 모시고 지금 미국 다녀오신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아이고 참. 야, 저 정기 방송 후에 약 한 10분 정도만 혹시 5분 10분 정도만 예.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튜브 연장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고. 자, 미국가 오셨으니까. 야, 자, 미국 한 1분 정도. 자, 관전평 어떠셨어요? 카말라 해리스. 저는 미국 가기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뭐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상당한 상승세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대세론이 이어지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요? 네. 제가 같이 갔던 의원님들한테 해리스 후보를 보고 나서 딱 저녁에 숙소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한국의 모 여성 정치인과 굉장히 닮았다. 모 여성 정치인? 예, 라는 갑자기 말을 또 막 했거든요.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로 이제 봤는데.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좁혀주세요. 저는 국민의힘 사람밖에 잘 모르니까. 예. 그럼 또 바로 이게 예상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전직 당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우세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부통령 후보는 팀 말스 후보가 현장 연설하는 걸 저희가 바로 앞에 봤는데 거긴 발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통령 보고 뽑는 거니까 그 부통령 후보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트럼프 해리스 첫 토론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김웅 의원님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 저 말씀을 나눠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첫 번째 토론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있어요. 제가 지난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보면은 몇몇 기대되던 대선 주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5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지난 경선이나 이럴 때 못 보여주는 걸 보면서 사실 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인생에서 꽤 긴 기간이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해리스 후보가 기대보다는 못했다고 제가 느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떨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4년이라는 기간은 74과 78은 다를 거거든요. 기력도 다르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첫 토론에서 각자 어떤 모습 보이느냐 그리고 상성 조합이 어떻게 맞느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보면은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여성 후보한테 극강 후보거든요. 박영선 이겼죠, 강금실 이겼죠, 뭐 계속 여성 한명숙 이겼죠, 뭐 이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굉장히 센 그 여성 후보들 다 잡고 이제 서울시장 사선하신 건데 문제는 이제 또 근데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의원한테는 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성이 각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캐멀라 해리스랑 트럼프 간의 상성은 어떨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첫 번째 토론에서 어떤 각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 언론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다. 생각보다 콘텐츠가 좀 벌써 몸살이면 안 되는데. 일명 한동훈 전술. 우위를 점했다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나와요. 일명 한동훈 전술. 한동훈 대표도 접촉을 줄이고 있나요? 총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하고 치는 기자들하고는 잘. 그러니까요. 그건 출연은 이제 라디오는 나중에 총선 끝나고 이제 나갔던 것이고. 한판 승부에 나오면 이제 피한다는 것이 이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판 승부에 나와주시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 최근에 일정이 하나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난달에 여야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하셨던데 그래서 시카고 다녀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근데 좀 제가 좀 바랐던 장면은 해리스 부통령 좀 만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건 못 하셨더라고요. 해리스 한 2m 앞에서밖에 못 봤어요. 2m까지는 가셨군요. 네, 2m 앞까지 봤고 그런데 완전 접근하는 건 힘들었고 오히려 펜스 부통령 공화당 쪽에 그런 인사나 아니면은 주지사들 이런 분들 상원 의원분들 이런 분들 좀 봤습니다. 민주당 쪽에. 좀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직접 보고 오시고 지금 국내로 돌아오셔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접할 때는 해리스가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 지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이건 제가 그냥 선거를 저도 한국 선거지만 여러 번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해리스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느낌은 납니다. 미국의 실제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데 국내 분위기가 오히려 더 해리스 쪽으로 형성되어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 뭐 이거는 그냥 선거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토론장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아마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줄 거. 9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내일이네요. 예. 네. 한국 시간 모레쯤 될 텐데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 차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 그 키가 167 정도 됐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커요. 19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도 사실 둘이 같이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TV에서 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그렇죠.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체구가 좀 차이가 나겠군요. 체구가 굉장히 차이 나고 예. 이게 뭐 키가 작은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유권자 중에 약간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마초주의적인 성격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의 여성적인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이제 제가 본 거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퍼스트 마담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이랑 예. 그 다음에 쓰는 표현이 criminal vs prosecutor. 그러니까 범죄자 대 검사. 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공교롭게 제가 둘 다 해본 캠페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 뒤에 갈수록 이게 그러네요. 공교롭게. 끝까지 끝발이 붙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를 가미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해리스 후보가 정치를 해왔던 기반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압도적 민주당 우세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이 TK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은 수도권 정서에 안 맞는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맞는 말인데 지금 격전지가 된 이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 캘리포니아에서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틀린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선거가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후보의 유세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안 되는데 제가 오바마는 예전에 이제 대학 있을 때 오바마 연설하는 것도 많이 챙겨보고 했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톤이나 매너나 아니면 내용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게. 오바마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부족함을 느끼셨다. 이게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후보가 된 이상 빠르게 그렇게 그런 성장할 수 있는지는 봐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너무 국내의 어떤 현안에만 좀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대비는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여야 의원들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 정부도 누가 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대응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통령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상원 의원을 오래 지냈고 예. 그다음에 그 외교에도 정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성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발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큰형님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다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국내로 생산 기지를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것에는 민주당이 당선되어도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녹록치 않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미국 대선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예.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일단 오늘 좀 이것부터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또 의원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국제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이니까 미국 대선이 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사실 8월 달에 의원 5명이 해가지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맞습니다. 그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해리스는 정말 한국의 모 여성 정치인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하도 나경원 대표처럼 갈구니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해리스는 참 나경원 같다. 아, 예, 그게 뭐 나경원 대표는 그 말 들으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참 예. 비슷하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의 메시지가 네. 굉장히 좀 안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가서 현장에 제가 유세 들어보니까 예. 나는 첫 번째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될 거야. 이 얘기 계속 주구장창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낙태권 얘기 예. 많이 하거든요. 낙태? 그리고 트럼프는 범죄자고 나는 검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대통령과 트럼프 뭐 검사와 범죄자 이거는 제가 공교롭게도 되게 많이 겪어본 캠페인 방식이거든요. 아. 저거 딱 보자마자 안 된다 그랬어요. 저거는 한국에서 해봤다. 해봤는데 저거는 발리 하나에 무너지기 딱 좋고요. 아. 근데 해리스는 본인이 불륜으로 지금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뭐 도덕적인 얘기를 할 상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떻게 개눈 감추듯이 바로 이렇게 선거 훅 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로 몇 달 버텼지만은 해리스님이 누적된 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부통령 4년 동안 하면서 다 이제 노출됐고 그래서 좀 캠페인이 이상하다는 생각했었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면요. 예. 그 미국 서부가 이제 캘리포니아 아니면 오리곤 이런 것들이 소위 태평양 연안주들은 네. 굉장히 파란 주들입니다. 예. 거기는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이런 할리우드 이런 데서 돈 벌고 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러고 민주당 텃밭.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가면은 이제 로키 산맥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중서부가 나오거든요. 예. 예. 거기가 지금 말하는 5대5 연안주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소위 뉴잉글랜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들의 남부의 주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만 계속하면은 미국 중간이 안 됩니다. 예. 예. 캘리포니아가 딱 어떤 느낌이라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보면 합정동 같은 느낌이에요. 아, 홍대 입구 합정동 같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힙하죠. 예, 홍대 입구 합정동 가면은 거기에 평균치를 대한민국 평균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 거기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문화 자체가 외래화되어 있고, 이런 것인데 그거를 대한민국 평균으로 놓고 거기에서 맞는 얘기들을 가서 하게 되면은 예. 대중이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캐리스가 딱 그 감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캠페인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점이 되는 일자리나 아니면은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리프로덕티브 프리덤, 예. 그 낙태권 네. 이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쪽 그 제가 있었던 보스턴이 이런 쪽 뉴잉글랜드나 아니면은 미드웨스트 이런 쪽에서 잘 안 먹힙니다. 네. 예.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좀 당선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건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갤럽 조사나 이런 거 한 거 봐도 이상하리만치 이제 해리스를 거의 80% 가까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기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예, 트럼프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불합리한 요구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봐도 윤석열 정부도 한 그 해리스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그렇게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예. 지금 그 트럼프 공약 중에 왜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예, 예. 이제 100억 달러로 하자. 100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현재 한 1.5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예. 100억이면 14조 원, 한 13조 원 정도 대충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 쪽 얘기 들어보면 그게 일반적 전망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미치광이 전략 비슷한 식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세게 과도하게 지금보다 아마 2배, 3배 올리자라고 얘기하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저는 의원님 10조는 약간 10조는 뻥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한 3, 4조까지 올리자는 말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우리 병력을 유지하는 뭐 20대 징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 그러면은 트럼프 1기 때는 그걸 안 받아주고 최소한으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라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 제안이 나왔을 때 무엇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취임하기 전부터 또는 취임 아니부터 제 느낌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그렇게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개정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포탄 갖다 쓰고 이런데 오늘도 기사 났던데 이거 다 불발탄이라 그러던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거의 한심할 정도에 이른 것 같아요. 거기다 있는 거 다 포탄 긁어다가 저기 갖다 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가서 포탄 떨어지는 거 막 낙탄한 거 보고 이제 얼마나 불발탄이 많냐 이런 거 다 분석하는데 재래식 전력은 거의 뭐 최악의 수준이다. 북한의 그런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실제하는 위협이 뭐냐? 우리가 미사일 방어 이제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방어, 중층 방어, 상층 방어 해가지고 미사일 디펜스 하는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잘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옛날 사드 때도 봤지만은 미사일 방어는 웬만하면 레이더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웬만한 미사일 방어, 지상 미사일 방어는 전부 다 북쪽을 향해 레이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휴전선들 위로 넘어서 날아오는 것들은 웬만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실제하는 위협이 뭐냐? 왜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려고 노력했느냐라는 건 뒤로 잠수함 타고 가고 SLBM으로 날리면은 그거는 내리다가 뒤쪽으로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원잠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원잠이 필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서해는 어차피 잠수함 못 내려오고요. 거기는 서해는 너무 얕고 수심이 얕고 그래 못 내려오고 동해안인데 어차피 함흥 아니면 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잠의 역할이라는 건 거기 앞에 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앞에 가서 이제 장기간 자망하면서 대기 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잠 전력이라는 게 위에서 위성으로도 볼 수 있겠고 초계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악천후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천후에서도 그걸 감지하려고 그러면은 수심 깊은 곳에서 원산이나 함흥 쪽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얘네 빠져나가면 쫓아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제 뭐 북한도 뭐 그 핵잠수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게 또 최근에 또 러시아와의 이 경계 때문에 또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 이 사실 북한의 파병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의원님께서도 당대표 때 우크라이나 방문을 또 하셨었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2년 전에 가봤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도 얼마나 지금 이제 병력이나 이런 게 고갈돼 가면 북한군까지 끌어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무슨 뭐 전투기 조종사 파병하고 뭐 군사 고문단 파병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상군을 4단 규모 이상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제정신 못 차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저 병력이 빠져나간 다음에 저들이 지금 엄청난 그 사상자를 낼 텐데 체제 불안정 요소가 생길 겁니다. 저들이 귀환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내부 통제용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군의 무슨 뭐 이렇게 뭐 역량 이런 게 다 부정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북한의 내부 소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도 그런 쪽에서 심리전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걸 강화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흘러나오는 얘기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씨 칼럼으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혹시 살상 무기 지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살상 무기가 들어가는 순간 한 가지 역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북한 군에 대해 가지고 해외에서 우리가 살상을 하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도발을 해와서 휴전선에서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격해야 되는 거지만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로 북한군 때려잡는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인들도 이제 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해야 될 선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구두 개입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러시아의 어떤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전쟁 파병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라크 전쟁 때는 사실 그때 이제 재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제 비전 피용원이었죠. 그렇죠. 자위투 부대라는 것이 그런 역할이었다면은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결심하시는데 상당한 저항을 받고 왔는데 지금은 살상이다라고 했을 때 위험하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반도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러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방산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을 항상 홍보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방산의 입장에서는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가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에 가지고 한 10배는 더 잘 팔립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내자라는 주장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필이면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같은 무기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예를 들어 우리가 폴란드에 K2PL 이런 거 지원하지만은 거기가 사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건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때 사실 폴란드는 자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약간 이 뭐랄까요? 도미노 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양상이 있었지만 우리께 최신 고성능의 무기가 직접 우크라이나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있지만 이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는 푸틴 성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친러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군사 외교는 특히나 최악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쏜다 예를 들어서 작심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현무 파이브를 러시아에 날릴 건지 그리고 당연히 그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문제를 정치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나 살상 문제를 만지작거리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겠지만은 그 복잡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복합성 고려를 전혀 안 하는 분입니다. 복합성 이런 거잖아요. 고려. 그 본인이 자기 당을 망가뜨리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보면은 이준석 기분 나빠 그럼 얘 잘라야지 한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막 선거 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시안적으로 이제 무조건 딱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느 누가 그런 인풋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움직이자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외교는 어떤 것이 다 시너지 또는 또 피드백 효과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지금 워낙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좀 의원님 시각을 들어봤고 채팅